예, 이어서 전위 경로 상에서의 이제 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물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 수준보다 더 많은 자본 스탁을 축적했다라고 하면 별로 이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는 보지 않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본을 축적해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1인당 GDP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 이제 이런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이 경로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제 진입해가는 상태, 수렴해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가정했던 것은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정상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모든 나라들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겠죠. 1인당 자본 스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스몰 k고요. 그래서 투자와 감가상각입니다. 얘가 바로 투자고 그 다음에 이게 감가상각이에요. 델타 K.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1인당 자본 스탁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이 될 것이고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제 여기 어디 이렇게 서로 포지션은 조금씩 다르겠죠. 1인당 자본 스탁을 더 많이 보유한 국가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1인당 자본 스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K스타가 모두 동일한 경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K스타가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스테디 스테이트과 저 사람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수렴하게 되는 그 지점이 스테디 스테이트일 텐데 우리는 아직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이 서로 다르다면 지금 현재 1인당 자본 스탁이 같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두 가지 퀘스천은 사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퀘스천은 뭐냐면 두 국가가 컨트리 A와 컨트리 B가 있습니다. 두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이 동일해요. 그런데 한 국가는 2인당 자본 스탁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가의 성장률이 더 높을까가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고요. 두 번째 관심사는 지금 현재 두 국가가 동일한 규모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서로 다르다면 그렇다면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얘기를 이제 우리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상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1인당 자본 스탁이 축적되는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자본 축적이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림을 하나 제가 간단하게 그려볼 텐데 다음 슬라이드에도 사실 그림이 있기는 한데요. 여기 한번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두 국가가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 감가상각입니다. 자, 이 점으로 두 국가는 이제 수렴에 가야 돼요. 케이스다. 두 국가는 동일한 컨트리 1, 컨트리 2 두 국가가 있고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동일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요. 자, 그런데 한 국가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컨트리 1은 1인당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적고 컨트리 2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렇다면 두 국가 중에 어떤 국가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리 1의 자본 스탁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요. 자, 왜 그런지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볼 거고요. 이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더 높다 혹은 더 빠르게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생산함수로부터 y는 a의 k의 3분의 1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k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그러한 국가에서 y가 더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그렇다면 컨트리 1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컨트리 1의 1인당 GDP의 증가 속도도 더 빠르겠죠. 그래서 컨트리 1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는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한 국가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리 1이라고 해볼까요? 컨트리 1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K1 스타라고 하고요. 다른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컨트리 2의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은 컨트리 1의 1인당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보다 작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국가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컨트리 1, 컨트리 2가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그래서 K1, K2는 지금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고 K1 스타와 K2 스타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자본 스탁이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보다 적기 때문에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기 때문에 넷 인베스트먼트는 0보다 크고, 그렇게 되면 1인당 자본 스탁은 증가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그림을 지웠지만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은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증가율이 더 높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직을 그대로 이 그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두 국가의 지금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같습니다. 그런데 스테디 스테이트이 어떤 국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냐면 컨트리 1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젠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되겠죠.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 다르니까.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는 컨트리 1과 컨트리 2를 비교했을 때 컨트리 2가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첫 번째 그림에서 봤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컨트리 1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컨트리 2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도 컨트리 1에서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이 더 멀리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물론 이제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 그런 정말 희박한, 그러니까 정말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almost always 성립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상 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자본 축적의 이제 속도는 더 빠르다는 사실을 전에도 봤고, 그다음에 지금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제가 다른 그림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자본의 한계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 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자본 스탁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이고요. 만약에 모든 국가들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제는 뭐냐면 모든 국가들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요. 자, 이제 자본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자본의 한계 생산이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을 우리가 자본 스탁이 늘어날 때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게 마지노 프로덕트 오브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앞서서 한번 봤었습니다. 자본 스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본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렇게 K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한 국가와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국가를 비교했을 때 그 두 개의 국가에서 추가로 자본을 늘렸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는 어디에서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스탁을 한 단위 늘렸을 때 투자의 증가분은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생산된 것의 S만큼이잖아요.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었죠. S의 Y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S의 A의 K의 3분의 1승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널한 개념이에요. 그 한 개 마지널하다는 게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 마지널이라는 뜻은 이제 거의 그 변두리 혹은 거의 경계선 끝자락 엣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끝에 도달해서 아주 조금 1인당 자본 스탁을 늘렸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이 바로 MPK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추가로 늘어난 산출량의 일부는 소비를 하고 우리 지금 마인랜드 이그젬플이니까요. 그 다음에 S만큼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을 아주 조금 늘렸을 때 투자는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바로 MPK의 S만큼 늘어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추가로 늘어나는 투자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가상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투자와 감가상각을 항상 비교했으니까. 자, 이제 감가상각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감가상각은 항상 델타의 K예요. 그래서 K가 아주 조금 늘어난다면 감가상각은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그냥 델타만큼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델타만큼 늘어나요. 투자는 자본 스탁을 조금 늘렸을 때 투자는 추가로 늘어난 산출량의 S만큼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감가상각은 바로 그냥 델타만큼 늘어나겠죠. 여러분 미분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델타 K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델타만 남을 테니까요. 자, 이제 자본의 감가상각은 이제 자본 스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면 감가상각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자본 스탁이 많지 않은 경우에 자본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델타는 10% 이런 값이잖아요. 그렇죠? 0.1 정도. 자본 스탁이 많지 않을 때는 자본을 아주 조금 늘렸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있냐면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국가고 이러한 국가는 대체로 1인당 자본 스탁이 많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국가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을 아주 조금 늘렸을 때 투자의 증가분은 비교적 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는 투자율 곱하기 혹은 저축률 곱하기 자본의 한계 생산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이 크니까요. 그래서 간단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우선 그림을 보시기 전에 자본 축적의 러브 모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본 축적의 러브 모션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앞서 표현을 했었는데요.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 투자는 A의 K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델타 K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T 시점의 1인당 자본 스탁이 K고요. K가 바로 T 시점이고 피어리어드 T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이 K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기가 K 프라임이잖아요. K 프라임은 그냥 우리가 T 플러스 1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기간 디스크리트한 거예요. 한 기간, 두 기간, 세 기간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K 프라임은 KT 플러스 1이라고 쓰고 K는 KT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T기의 1인당 자본 스탁, S의 A의 K는 T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이고 델타의 KT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양변을 어떠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냐면 식을 어떻게 변형해 보냐면 양변을 그냥 한번 KT로 나눠 봅시다. 이렇게 자, KT로 한번 똑같이 양변을 나눠보죠. 그럼 현재 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왼쪽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요.
자, 오른쪽은 어, 투자를 KT로 나눴으니까 여기 KT의 1승이 있는 거잖아요. 분모에 KT의 1승으로 나눠준 겁니다. 근데 분모의 승수를 이제 분자의 승수에서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텀은 right hand side의 첫 번째 텀은 S의 A의 KT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1승 3분의 1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컨드 텀은 이제 KT 분자 분모에 있으니까 델타만 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S의 A의 KT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됩니다. 델타.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어떤 변수의 증가율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자, 어떤 변수를 xt라고 한번 해보죠. xt가 xt 플러스 1으로 변했어요. 예를 들면 xt는 100이고 xt 플러스 1은 110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몇 퍼센트 증가했냐면 이거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10% 증가한 거예요. 혹은 0.1 증가한 거죠. 10% 0.1만큼 증가한 거예요. 혹은 1.1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110 빼기 100에다가 출발점이 100이죠. 100이죠. 100에서 출발했으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 0.1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이제 100분율 퍼센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0이 바로 xt 플러스 1이고 100이 xt고 분자의 100이 xt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100분율 혹은 증가율을 구했냐면, 두 기간 사이의 변화분 xt 플러스 1 마이너스 xt가 두 기간 사이의 변화분을 출발점 xt로 나누어서 우리가 증가율을 계산을 합니다. 증가율이 이제 10%가 되는 거죠. 0.2는 10%니까 굳이 100을 곱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증가율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식이 바로 여기 왼쪽에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왜냐하면 t기에서 t 플러스 1기로 가는 거니까요.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뭐와 같냐면 바로 이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의 차이와 같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right hand side의 첫 번째 텀을 한번 잘 보시면, 스페이스가 없어서 다시 한번 여기 제가 잘렸네요. 네, 제가 뭘 썼냐면, 잠시만요. 제 얼굴을 이렇게 치워놓겠습니다. 여기다 놓을게요, 얼굴을. 네,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0분율 증가율을 표현한 거고요. 자,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서 우리가 얻은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left hand side는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k의 증가율이고, 우리는 아직 steady state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right hand side의 첫 번째 텀은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텀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승수입니다. 승수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KT에 마이너스 3분의 2만 한번 띄어서 생각해 보죠. 따로 띄어내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KT가 늘어날 때 이 전체 값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음수가 있으면, 승수의 음수가 있으면 이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KT가 늘어나면 이 전체의 값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K가 작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는 경우에 이 전체 값은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겠죠.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그 텀이 바로 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어요. 다시 이제 우리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국가가 있어요. 한 국가는 당연히 두 국가는 모두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고 아직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1인당 자본 스탁을 축적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국가를 비교했을 때 한 국가는 비교적 1인당 자본 스탁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을 적게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국가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국가에서 이 값이 더 클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을 적게 보유한 국가에서 이 값이 더 크겠죠. 두 국가를 비교해 본다면 두 국가만.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1인당 자본 스탁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이 첫 번째 텀 값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투자로부터 우리가 이게 투자란 말이에요. 투자를 1인당 자본 스탁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 스탁의 단위당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는가를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생산함수로부터 자본의 한계 생산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산함수부터 시작하죠. A의 편의상 t를 넣어도 되고 사실 생략해도 되는데 혹시 생략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넣겠습니다. 네, t가 아주 조금 변할 때 산출량은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 자본의 한계 생산은 이제 yt를 kt로 미분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 생산함수를 우리가 kt로 미분해 보면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앞에 있는 승수가 앞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a는 그냥 뭐 주어진 값이니까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상수 컨스턴트라고 생각하시고 3분의 1 앞으로 내려오고 a는 그냥 써주고 kt에 3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과는 뭐냐면 3분의 1에 a의 kt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되죠. 이 미분은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y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3에 3 x의 a승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고 하면 dy dx는 a 곱하기 3x의 a-1승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을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미분한 것입니다. 그냥 y라고 하는 변수 대신에 yt를 쓰고 x라고 하는 변수 대신에 이제 kt라고 하는 변수를 쓴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이것과 같습니다. 보시면 앞서서 우리가 1인당 자본 스탁 단위당 투자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제 앞서 우리가 계산했던 것은 바로 이 식이잖아요. kt 플러스 1 마이너스 kt 나누기 kt는 바로 a에 kt에 s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마이너스 델타.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구했던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스탁의 러브 모션을 양변을 t로 나누어서 아주 나이스하게 어떤 걸 얻었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를 지금 현재 1인당 자본 스탁의 수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KT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는 당연히 이 값이 작을 테니까 이건 그냥 K의 증가율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K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는 이 값이 클 테니까 right hand side의 첫 번째 텀의 값이 클 테니까 상대적으로 K의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이 흘러서 계속해서 K가 증가해 가잖아요.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K가 계속해서 증가해 갈 거예요. 그러면 K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K를 갖고 시작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때는 K의 증가율이 높았으니까 K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겠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면 K가 축적이 되니까 accumulate 되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처음에 작은 규모의 K를 갖고 시작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값이 이제 커지니까 K의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가 자본의 한계 생산을 계산을 했는데 보시면 이 텀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텀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텀을 우리가 자본의 한계 생산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본을 굉장히 적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본을 한 단위 추가로 늘린다면 그렇다면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가 굉장히 클 것이고 그 중에 S 비율만큼 투자를 하니까 투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반대로 1인당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는
자본 스탁의 한계 생산, 자본 한계 생산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의 크기가 비교적 작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일부가 투자가 되는 건데 투자도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K의 증가율은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고요. 이건 KT 플러스 1 마이너스 KT, 다시 말하면 net investment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net investment라고 하는 것은 바로 투자와 감가상각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투자와 감가상각의 차이가 쭉 줄어드는 거 우리가 앞서 봤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면 갈수록 net investment는 제로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 이제 제로로 가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이상 줄거나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이제 제로로 가야 되겠죠. 제로로 가야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 비교적 작은 경우, 비교적 작은 경우, 비교적 큰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지금 계산한 K의 증가율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점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이거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적은 수준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갖고 출발을 해요. 생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7% 이렇게 돼요. 0.07이니까 대략 7%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스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자본 스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추가로 생산되는 산출량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투자도 점점점 작아지고, 감가상각은 계속해서 늘어나죠. 델타만큼 계속해서 감가상각은 늘어나요. 그런데 투자는 점점점 줄어드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도 점점점 줄어들어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0%로 수렴하겠죠.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0%라는 얘기는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이상 늘거나 줄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간다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러브 모션을 통해서 자본 스탁의 운동 법칙이죠. 자, K의 러브 모션을 통해서 우리가 K의 증가율을 찾았고요. 자, 이번에는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K의 증가율과 이제 Y의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찾고 싶어요.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과 1인당 GDP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건데 간단합니다. 생산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생산함수는 항상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다만 생산함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K가 KT만큼일 때 Y는 얼마만큼인지, K가 KT 플러스 1만큼일 때 Y는 얼마만큼인지 이제 이거 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K가 KT만큼일 때의 산출량이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YT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T 시점에서의 산출량, 1인당 산출량, 1인당 GDP는 A의 1인당 자본 스탁을 KT만큼 투입했으니까요. KT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는 AK의 T 플러스 1기의 자본 스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죄송합니다.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T기의 1인당 GDP로 나눠보면, 자, 이걸 양변을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자, 이걸 이 식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죠. A의 K의 3분의 1승입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 산출량끼리 써보고요. 오른쪽 생산함수 형태끼리 표현을 해보면,
총 요소 생산성 A는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캔슬 아웃 되고, 왼쪽에는 1인당 GDP의 비율,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GDP의 비율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함수는 3분의 1승으로 똑같으니까 K만 남겨놓고 전체의 3분의 1승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의 3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해 보는데, left hand side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ight hand side의 자연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KT 플러스 1 over KT의 3분의 1승의 자연 로그를 취했으니까, 자, 이 승수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로그의 KT 플러스 1 over KT. 우리가 그 거시경제학 수업을 강의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몇 가지 뭐 로그의 성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증가율과 같다라고 했었는데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xt 플러스 1 마이너스 xt 나누기 xt가 이제 x의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정확히 얘기하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t 플러스 1입니다. 사이에 x의 증가율이에요. 자, 이것을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그냥 g라고 할까요? G는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X의 증가율을 그냥 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값이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0.1 뭐 이런 값이에요. 그래서 G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T 플러스 1 마이너스 XT over XT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른쪽을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한번 나눠서 표현해 보면 xt 플러스 1 over xt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증가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점 사이의 x 변수의 비율에서 1을 빼도 우리는 똑같이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증가율을 계산하는 또 두 번째 방법이죠. 자, 이제 양변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g는 xt 플러스 1 나누기 xt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x의 증가율, 얘가 바로 g니까 그것은 뭐와 같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x 변수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식의 양변의 자연 로그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자연 로그를 취하면 left hand side는 로그의 1 플러스 g가 되고요. right hand side는 로그의 xt 플러스 1이 돼요. xt 플러스 1 나누기 xt가 돼요. 자, 로그의 성질 중에서 로그의 1 플러스 g는 근사적으로 g와 같다. 언제 그러냐면 g가 충분히 작을 때, g가 충분히 작은 값이라면 1 플러스 g의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은 g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근사적으로 로그의 xt 플러스 1 나누기 xt는 근사적으로 g와 같다. g는 이건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뭐냐면 xt 플러스 1 나누기 xt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은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x의 증가율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x의 증가율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로그의 중요한 성질 가운데 하나고요. 뭐 중요하다기보단 유용한, useful한 성질 가운데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계산을 한 겁니다. 생산함수를 t 플러스 1기와 t기의 비율로 표현한 다음에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살펴봤더니 left hand side는 y 증가율이 되고요. 뭐 더 정확히 표현하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y의 증가율이 되고, right hand side는 3분의 1의 k의 증가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k의 love motion에서 k의 증가율을 표현했어요. 당연히 steady state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k의 증가율 우리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Y의 증가율은 K의 증가율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3분의 1을 곱한 거긴 하지만 3분의 1을 곱했다는 그 의미보다는 K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에서 Y의 증가율이 당연히 높겠죠. 예, 어떤 국가는 K의 증가율이 3%고요. 어떤 국가는 K의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9%라고 해보죠. 그러면 3%인 국가에서의 1인당 GDP 증가율이 높겠어요? 9%인 국가에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높겠어요?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9%인 국가에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더 높겠죠. 뭐와 비교했을 때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3%로 증가하는 국가의 1인당 GDP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가 1인당 GDP의 증가율도 높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9%라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은 3%가 되겠죠. 3분의 1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 증가율 어떻게 계산하는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그림판 같은 거에 제가 적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모든 국가들이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바깥에 있을 때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의 예측은 어떠할까? 뭐 처음 시작할 때,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뭐 간단한 그림과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두 국가의 투자율이 같고 1인당 GDP가 다르다면 어느 나라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더 높을까?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이 스테이트먼트에 포함이 되지 않은 다른 모든 내용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나라의 투자율이 같아요. 컨트리 1, 컨트리 2의 투자율이 S1, S2로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1인당 GDP가 달라요. 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고 심지어 투자율까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우리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자, 생각해 보시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앞에 슬라이드로 따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은 투자율 곱하기 생산성 나누기 감가상각률의 2분의 3승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인데 지금 다른 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A의 차이도 없고 델타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심지어 뭐까지 같다고 전제를 했냐면 투자율까지 같아요. 그렇다면 컨트리 1과 컨트리 2의 1인당 자본 스탁,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국가는 지금 동일한 점으로 수렴해 가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수렴하게 되는 지점이 동일해요. 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두 국가의 GDP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같은데 두 국가의 GDP가 다르다?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렸듯이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컨트리 1과 컨트리 2는 동일하게 K스타로 수렴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 국가의 1인당 GDP가 다르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트리 1 우리가 컨트리 2를 생각해 볼 텐데 지금 컨트리 1과 컨트리 2의 1인당 GDP가 다르다는 거예요. 편의상 컨트리 2의 1인당 GDP가 더 높다라고 한번 해보죠. 컨트리 2가 컨트리 1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아요. 그렇다면 다른 거죠. 분명히 달라요. 그냥 편의상 한 국가가 더 높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도 더 높겠죠. 그래서 Y1, Y2 이런 관계,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컨트리 2가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뭘 임플라이 하냐면 당연히 K1이 K2보다 작겠죠. K2가 더 크다는 걸 임플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K1과 K2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두 국가 중에 어떤 국가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높을까?
근데 우리는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가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은 거예요. 혹은 반대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가 1인당 GDP 증가율이 높은 거예요. 예, 비례합니다. 예,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는 컨트리 1이에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했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더 높다라고 하는 걸 봤었습니다. 자, K의 증가율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S의 A의 KT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마이너스 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컨트리 1과 컨트리 2를 비교해 보면 컨트리 2가 1인당 자본 스탁이 컨트리 1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적은 거잖아요. 얘가 더 적단 말이에요. 컨트리 1에서. 그럼 당연히 K의 증가율은 컨트리 1에서 더 높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일수록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고요.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리해보죠.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1인당 자본 스탁도 상대적으로 적겠죠. 1인당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가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국가는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랐더라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1인당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르다면 생각해 보시죠. 예, 지금 컨트리 1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여기고요. 컨트리 2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여기예요. 그런데 지금 컨트리 1의 1인당 자본 스탁은 이만큼이고 컨트리 2의 1인당 자본 스탁은 이만큼이라고 한번 해보죠. 컨트리 1의 자본 스탁이 컨트리 2의 자본 스탁보다 더 적어요.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는 컨트리 2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우리가 다음에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증가율이 더 높고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으면 1인당 GDP의 증가율도 높은 거니까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1인당 GDP의 증가율이에요.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프리딕션인데 두 국가의 1인당 GDP 수준은 같아요. 지금 1인당 소득 수준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국가의 투자율이 달라요. 자, 여기까지. 다른 모든 어떤 백그라운드는 동일해야 됩니다. 총 요소 생산성 두 국가 사이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율 두 국가 동일해야 되고 이 외에는 다 동일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컨트리 1, 컨트리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컨트리 1의 1인당 GDP와 컨트리 2의 1인당 GDP가 같아요. 자, 그런데 투자율이 서로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한 국가의 투자율이 다른 한 국가의 투자율보다 높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일단 텐터티브한 1차적인 결론은 투자율이 높은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두 번째 퀘스천은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투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율이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은 제가 궁극적으로 수렴하게 되는 점인데 이 수렴하게 되는 점이 S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S가 높은 국가는 1인당 자본 스탁,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캐피탈 스탁 수준이 더 높고 투자율이 낮은 나라는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투자율이 다르다면 반드시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A도 같고 델타도 같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모든 조건들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또 그림을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에. 자, 두 국가의 투자율이 달라요. 혹은 저축률이 달라요.
예, 저축률과 투자율은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예, 뭐 현실하고 우리 현실에서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는 게 결국은 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예, 뭐 투자가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축과 사실 투자는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투자율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편의상 컨트리 2의 투자율이 컨트리 1의 투자율보다 높다고 한번 해보죠. 투자율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생산함수가 달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컨트리 1의 생산함수와 컨트리 2의 생산함수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A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함수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했는데 앞에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생산함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생산함수는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국가의 투자는 달라지겠죠. 자, 컨트리 2의 투자율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투자 곡선이 컨트리 1의 투자 곡선보다 컨트리 2의 투자 곡선이 더 위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2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투자 곡선과 감가상각이 만나는 이 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 1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컨트리 1의 투자 곡선과 감가상각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달라요. 어떤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더 높냐면 투자율이 높은 국가에서 당연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S2가 S1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앞에 스테이트먼트에서 어떤 이제 전제가 있었냐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줬냐면 보시죠. 1인당 GDP 수준은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1인당 GDP 수준이 같다는 얘기는 두 국가가 1인당 GDP 수준이 같다는 얘기죠. 지금 두 국가의 생산함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의 1인당 GDP가 같다는 것은 1인당 자본 스탁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함수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Y1, Y2는 뭘 imply 하냐면 K1 equals K2를 imply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함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생산함수가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생산함수가 다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생산함수가 다르면 Y1과 두 국가의 1인당 GDP가 같다는 게 1인당 자본 스탁이 같다는 걸 임플라이 하지 않아요. not necessary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비교적 수월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적용했던 그 로직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컨트리 1과 컨트리 2를 비교했을 때 어떤 국가가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바로 이 컨트리 2겠죠. 컨트리 2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컨트리 1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컨트리 2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컨트리 1보다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DP의 증가율도 컨트리 1보다 컨트리 2에서 더 높습니다. 돌아가 보죠. 그래서 투자율이 높은 나라에 현재 1인당 자본 스탁은 스테디 스테이트 K-스타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투자율이 높은 나라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률도 더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만 제가 이 지금 두 번째 로직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이 서로 다를 때 상대적으로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하는 이제
말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시 동일하면 예, 문제는 비교적 단순한데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시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자본 스탁의 증가율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K의 증가율. K의 증가율을 어떻게 썼냐면 투자율 A의 KT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 또는 T 시점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을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의 K의 증가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서브스크립트 T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T 시점이라고 하는 걸 의미할 뿐이지 뭐 이렇게 큰 뭐 그 이상의 의미는 별로 없으니까요.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S 곱하기 A의 KT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마이너스 승수니까 K가 매우 적으면 이 값은 매우 큰 값을 가질 것이고 이걸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K가 커지면 점점점 떨어지겠죠. 이렇게 점점점 떨어져요. 이제 마이너스 승수기 때문에 K가 무한대로 가야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겠죠. 예.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이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1승 x의 마이너스 1승은 1 over x인데 x가 무한히 커져야 이 값은 0으로 수렴합니다. 똑같은 성질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k가 매우 낮은 수준일 때는 매우 높은 값을 갖고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0으로 수렴해가요. 이게 첫 번째 텀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델타를 뺐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 우하향하는 곡선이 그냥 델타만큼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죠. 델타만큼 뺐으니까. 그래서 델타만큼을 아래로 이동시켜도 되고 그냥 델타를 여기다가 추가해도 괜찮아요. 여기다 이렇게 델타를 그려보죠. 델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이 곡선이 바로 S의 A의 KT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입니다. T는 빼죠. 자, 가로축의 변수가 T고요. 그래서 어느 T 시점에 T를 넣을까요? 네. 넣어보죠. 어느 T 시점에 1인당 자본 스탁이 매우 적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차이가 무지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거 퍼스트 텀이고 이 곡선이 첫 번째 텀이고 델타 붉은색 직선이 이제 세컨드 텀이니까 두 값의 차이 이 길이만큼이겠죠. 이 길이만큼이 바로 K의 증가율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K가 비교적 큰 값을 갖는다면 자 그렇다면 요만큼 요 곡선과 델타 사이의 거리만큼이 증가율이 되겠죠. 그래서 T 시점에 얼마만큼의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K의 증가율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와 요 첫 번째 텀 곡선이 만나는 요 점이 바로 무슨 점이냐면 이 점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어느 T 시점에 제가 이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니까 K의 증가율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K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 감소하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가 달라질 때 뭐가 좀 달라져요. S가 달라질 때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나요? 확인. 네, 확인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K의 증가율은 다시 한번 써보죠. 똑같은 식을 S의 A의 K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마이너스 델타. 자,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텀은 우하향하는 커브로 그리고 두 번째 델타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 되겠죠. 델타는 K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그린 거고 첫 번째 텀은 K가 늘어나면 점점점 감소할 테니까 우하향하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증가율은 바로 이 두 커브 사이, 이 두 곡선 차이가 바로 증가율이고요. 자, 이제 S가 만약에 커지면 이건 이제 S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S2의 A의 KT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S가 상승한다면, 투자율이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연히 S가 상승하면 이 값이 이렇게 커지겠죠. 어느 점에 있든. 제가 K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S가 상승하기 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S가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제가 K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똑같겠죠. 이만큼 상승해요. S가 상승하면 첫 번째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율이 높은 국가의 커브는 이런 형태를 갖게 돼요. 이게 바로 S2의 A의 KT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고요. 그러니까 투자율이 높은 국가. 그 다음에 아래쪽은 투자율이 S1인 국가의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1인당 자본 스탁 단위당 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봤던 메시지는 뭐냐면 두 국가의 투자율이 달라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요.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컨트리 1의 스테디 스테이트이고 여기가 컨트리 2의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투자율이 높은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 수준이 더 높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가로축의 변수가 K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국가의 1인당 GDP 수준이 같아요. 그런데 생산함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죠. K1과 K2가 동일해요. 지금 현재가 뭐 T기든 T 플러스 1이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컨트리 1의 1인당 자본 스탁 K1이 지금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컨트리 2의 두 값이 동일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국가의 K 증가율이 더 높을까? 굉장히 분명하죠. 이건 굉장히 아비어스합니다. 이 그림은 아비어스해요. 전혀 혼란스럽지 않죠. 보시죠. 지금 현재 두 국가가 동일한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컨트리 1의 K 증가율은 정확히 이만큼이고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이만큼이고요. 이게 바로 컨트리 1의 K의 증가율이에요. 그럼 컨트리 2의 K의 증가율은 얼마만큼이냐면 이만큼이겠죠. 이만큼이 바로 컨트리 2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적으로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이 와닿지 않거나 뭔가 미심쩍으면 의심스럽거나 의심쩍은 말은 없죠. 미심쩍거나 죄송합니다.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좀 명확하죠, 그렇죠? 그 투자 곡선이 사실 이게 투자 곡선이라고 얘기하나 뭐 한계 투자 곡선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습니다만 이 한계 투자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해요. 투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K의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컨버전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의 첫 번째 예측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가 더 빨리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라든가 혹은 뭐 서남아시아 혹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비교적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럴 때도 보이고, 근데 대체로 그렇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다수 국가들도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더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물론 가끔 뭐 브라질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살았던 국가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그들 국가들이 뭐 니카라과라든가 뭐 온두라스, 뭐 과테말라 이런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르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 더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 성장 모형의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예, 1인당 자본수탁 수준이 적어요. 이런 국가들은 1인당 GDP가 낮을 거예요. 그러면 1인당 자본수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럼 당연히 이들 국가의 1인당 자본수탁의 증가율이 더 높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퀘스천을 던져볼 수 있어요.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960년대에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나라들은 그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솔로우 성장 모형의 예측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출발점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모이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현재 출발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60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잘 살았던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야 되는 거고요. 60년 시점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았던 국가는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돼요. 정말 그러했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OECD에 가입한 OECD 국가들만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이 그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로축의 변수가 바로 출발점에서의 소득 수준이에요. 1인당 GDP.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출발 시점에서 그 출발 시점이 언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출발 시점에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들은 스테디 스테이트에 비교적 근접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고요. 반대로 출발점으로 되돌아갔을 때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는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자본수탁의 증가율과 1인당 GDP의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의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 임플리케이션 돌아가 보면 바로 이거죠, 그렇죠? 두 나라의 투자율이 같고 1인당 GDP가 다르다면 어느 나라의 1인당 GDP 증가율이 더 높을까?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게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이잖아요. 정말 과연 그런가? 그래서 OECD 국가들을 뽑아서 봤더니 정말 그래요.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았던 국가들은 그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2%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긴 한국이 압도적이긴 하죠, 그렇죠? 아일랜드도 있고, 재팬 뭐 여기 다 많이 있어 이런 국가들. 자, 이런 국가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1960년 출발점에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인당 GDP 증가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솔로우 성장 모형의 프리딕션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솔로우 성장 모형이 어느 정도 현실을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관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똑같이 가로축의 변수는 출발점에서의 1인당 GDP 1960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0년 동안 경제 성장률, 6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 1인당 GDP의 증가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림이 나타나나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실제로 이런 그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충 보면 이런 국가들도 제법 많고요. 그러니까 60년 전에도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았는데 그 이후에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프리딕션하고 맞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룹의 국가들도 또 덜어 있습니다. 물론 솔로 성장 모형 여기에 있는 국가들만 이렇게 뽑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솔로 성장 모형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그게 OECD 국가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국가들을 놓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 두 변수 사이에 뚜렷한 그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뚜렷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60년 전에 상대적으로 잘 살았던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60년 전에 상대적으로 못 살았던 국가들은 그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프리딕션이 잘 맞지 않죠.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프리딕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프리딕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프리딕션의 전제는 뭐냐면 두 국가가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 다시 말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국가의 어떤 모습들이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경제 물론 뭐 그 내부에서도 들여다보면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 국가들을 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 아마도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똑같은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 슬라이드 한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 보면 솔로우 성장 모형의 두 번째 예측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어떤 나라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나라는 더디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인당 GDP 수준이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가는 더 빨리 성장하고 어떤 국가는 더디게 성장한다는 거죠.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리딕션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프리딕션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프리딕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일 각 국가들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무엇인지 몰라요. 현실에선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득 수준이 두 국가가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국가가 비슷한 성장 경로를 따를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득 수준이 동일하지만 어디로 수렴해 갈지는 사실 nobody knows고 그래서 어떤 국가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어떤 국가는 더디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이에요. 더 빨리 성장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이 저 멀리 있는 국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60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는 필리핀의 1인당 GDP가 한국의 1인당 GDP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두 국가가 비슷한 경제 성장률을 가질 거라고 아마 그때는 예상했었을 거예요. 아니면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더 잘 사니까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첫 번째 프리딕션에 맞춰서 필리핀의 소득 수준보다 한국의 소득 수준이 조금 낮으니까 한국이 조금 더 빨리 성장하겠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자체가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의 경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비교적 소득 수준이 1960년에 비슷했던 국가가 있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1960년에 1인당 GDP가 이만큼이었었어요. 비슷한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되게 많습니다. 여기 파키스탄도 여기 있고요. 로마니아, 그 다음에 여기 태국도 있고 1960년에 다 비슷한 수준을 가졌던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심지어 콩고 민주공화국은 한국보다도 소득 수준이 높았었어요.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었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는 한국 GDP의 몇 배, 한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5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국가니까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6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현격한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런 국가들도 있고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2, 3% 국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어메이징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대부분은 다 70년대, 80년대, 이제 90년대 IMF 경제 위기를 겪을 때까지죠. 그 시기에 고도 성장을 했던 이제 국가입니다. 여하튼 자,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 솔로우 성장 모형이 첫 번째 프리딕션만을 갖는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을 더 많이 이렇게 좀 고민해보고 스터디하면서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까지 얻은 거고요. 사실 솔로 성장 모형을 처음에 접했을 때 그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그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absolute converg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bsolute convergence라고 하는 게 절대 수렴인데 모든 국가의 steady state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모두 다 동일한 수준의 소득, 동일한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 첫 번째 프리딕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못 사는 국가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지금 조금 더 잘 사는 국가는 더디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absolute convergenc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점점점 흘렀어요. 솔로 성장 모형이 나오고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는데 OECD 국가에서는 absolute convergence가 나타나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막 여러 국가들을 집어넣어 보면 absolute convergence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소득 수준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반대로 과거의 1인당 GDP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국가들이겠죠. 예, 이런 국가들. 그러니까 과거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았는데도 여전히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도 덜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이 이제 초기에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 솔로 성장 모형이 실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성장의 모습을 여러 국가들의 성장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 디베이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시기쯤에 이제 재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폴 라머랑 이제 몇몇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내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endogenous growth theory라고 부르는데요. 내생적 성장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도 지금 보셨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쭉 축적은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 왜 일어나는지는 설명을 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형 내부에서 성장의 엔진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장의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형 자체의 어떤 성장의 그로스 엔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걸 보완해내기 위해서 인다지너스 그로스 띠오리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 내생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모형 안에 그로스 엔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동력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모형 내에 그러니까 내생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존재하는 모형을 내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하고 폴 라머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6장에서 아이디어 모형을 볼 거고요. 자, 아이디어 모형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이제 이론들이 제기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기존 성장 이론 솔로우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으면서 솔로우 성장 모형은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었던 거예요. 솔로우 성장 모형이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이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과연 솔로우 성장 모형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두 번째 프레딕션이죠.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임플리케이션을 솔로 성장 모형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떤 크게 대충 얘기하면 어떤 디베이트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폴 라머라든가 내생적 성장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 혹은 이제 이러한 성장 모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솔로 성장 모형이 틀렸다. 실제로 그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것은 absolute convergence인데 솔로 성장 모형은 실제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이런
매우 이상한 성장의 패턴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터디를 했더니 결국 두 번째 프리딕션이 있고 솔로우 성장 모형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결국 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바로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한 점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수렴하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컨디셔널 컨버전스라고 하는 조건부 수렴을 제시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내생적 성장 모형은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컨디셔널 컨버전스를 잘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내생적 성장 모형은 솔로 성장 모형이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잘하는 그런 모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솔로 성장 모형이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솔로 성장 모형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디셔널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스테디 스테이지 각자 다르다. 그래서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이고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이다. 이게 바로 컨디셔널 컨버전스예요. 이게 바로 우리 솔로 성장 모형에서 봤던 두 번째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60년에 그러니까 우리 출발점이죠.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상 상태가 매우 높다면 그 이후의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높을 것이고요. 아직도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지 않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했을 것이고 반대로 1960년에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있겠죠.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면 K스타라고 하는 게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면 이미 스테디 스테이트 근방에 도달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높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 성장 모형의 두 번째 프리딕션이면서 동시에 이걸 우리는 컨디셔널 컨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그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컨버전스 라인이 여기에 걸쳐 있는 거고요. 이렇게 걸쳐 있는 거고 또 어떤 그룹의 국가들은 컨버전스 라인이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국가들은 이렇게 걸쳐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그룹에 있는 국가들은 같은 어떤 그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부룬디 같은 국가 보시죠. 부룬디. 부룬디와 뭐 DR 콩고를 비교하면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룬디와 DR 콩고는 같은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DR 콩고는 이미 그러니까 DR 콩고나 부룬디 같은 국가의 소득 수준의 차이는 사실 조금 나타나긴 하지만 별 차이가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콩고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근접한 거고 부룬디는 그래도 아직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솔로 성장 모형인데요. 6장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6장 아이디어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좀 빨리 우리 진도가 좀 많이 늦어서요. 여기까지입니다.